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즐겁고 기쁜 일,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알죠?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근데 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 응?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응? 어느 모임이나 이 조직에서든 간에 보면 얌체가 있고 뭐 진상, 무능력자, 아청꾼 등 일명 또라이들이 있어요. 또라이들이 존재를 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또라이가 싫어서 다른 모임이나 조직으로 옮기면은 그곳에서도 다시 또 새로운 또라이가 나를 기다리는데 이것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요, 또라이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또라이를 무조건 피해만 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또라이를 만난다고 해도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갖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첫 번째, 그 접점을 최소화해야 돼요. 이 접점을 최소화하자. 이 또라이는 가급적 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접촉을 하지 마라. 접촉을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해야 한다면은 말수는 최대한 줄이고 접촉 시간은 최소화해야겠죠. 두 번째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상적인 사람도 바꾸기 힘든데 또라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또라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비상식적 그런 행동을 해도 바꾸려고 하지는 말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급습을 합니다. 만약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마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듯 강하게 급습을 하라는 거야. 급습을 해라. 이 또라이들은 대부분 그 약자한테는 강해요. 강자한테는 약해가지고 급습을 하면 한풀 꺾인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해결 불가능한 일일 때는 도망치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상대해야 할 또라이가 나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사이고 뭔가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기질까지 있다면은 당장 도망쳐야 합니다. 그놈을 버티는 것은 나만 골병을 들게 할 뿐이다. 그런 거죠. 하여튼 또라이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여튼 여러분 주위에 또라이 있나요? 한번 잘 보십시오. 삼성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짧게나마 전달하도록 할게요. 일본 샤프가 TV용 그 액정 표시장치죠. LCD 생산을 결국 종료를 했네요. 한때 LCD 시장을 주름잡았던 한국과 일본을 대신해서 이제는 중국이 싹쓸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겁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샤프는 일본 오사카부 그 사카이시에 위치한 TV용 LCD 패널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고 샤프는 일본 업체로는 유일하게 TV용 LCD를 만들던 곳이었어요. 그 샤프는 지난 6일부터 사카이 공장의 패널 생산을 축소해 왔고 해당 제조 라인 직원 500여 명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일본의 TV용 LCD 생산 시대는 막을 내렸다. 샤프를 비롯해서 일본의 그 전자 대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LCD 시장을 선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과 중국에 잇따라 밀리다 보니까 줄줄이 사업을 접네요. 앞서서 소니는 2012년 삼성전자한테 LCD 제조 합작사 주식을 모두 매각을 했고 파나소닉은 2016년 TV용 LCD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LCD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2년 LCD 사업을 완전히 접었고 그 LG 디스플레이가 보니까 2022년 국내에서 TV용이죠. LCD
패널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유일하게 남은 중국의 광저우 공장까지 매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광저우의 그 LCD TV 패널 공장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중국의 CSOT입니다. 업계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매각이 마무리되면 중국 기업들이 LCD TV 패널 시장을 싹쓸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그 제조사들이 저렴하지만 유능한 그 보급형 제품에 집중을 합니다. 퀄컴이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도 그 생성형 그 인공지능, 하여튼 AI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두뇌를 개발했고, 삼성도 AI 기능을 보급형에도 탑재할 예정이네요. 퀄컴은 21일 모바일 그 AP 스냅드래곤 7S 3세대입니다. 7S 3세대인데 발표를 했는데 이 AP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스냅드래곤 7S 3세대는 플래그십 제품용인 그 스냅드래곤 8 시리즈보다도 이 다소 성능이 떨어져. 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하지만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CPU하고요 그 AI 성능이 각각 20%, 30% 향상됐다고 퀄컴은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는 게 스냅드래곤 7S 3세대 특징인데 그 메타의 라마2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퀄컴의 그 수석 부사장이 보급형 단말기 등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에서 소비자들한테 업계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이 스냅드래곤 7S 3세대는 그 다음 달 출시되는 그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의 그 프로에 가장 먼저 실리네요. 삼성도 조만간 이 AP를 탑재한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탑재 모델은 중급 스마트폰 M 시리즈나 그 인도 수출용 F 시리즈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제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최근에 삼성을 비롯해서 스마트폰 그 회사들이 사진 편집이나 검색 등에서 이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해가지고 상품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AI 작업을 위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하고 성능 면에서 그 우월한 칩셋을 사용해야겠죠. 칩셋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퀄컴은 비교적 저가형 라인으로 가는데요. 이 저가형 라인으로도 이를 구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 기즈모더도 이 퀄컴의 새로운 하드웨어가 장착된 스마트폰은 $200에서 $500 정도 사이에 가격이 책정될 거라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AI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는 중저가형 제품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어요. 100만 원이 넘는 값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교체주의가 길어지고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이 신흥국 시장 위주로 저렴한 제품이 확산되고 있고요. 샤오미나 오포, 비보 등 중국 브랜드가 이 개발도상국에서 애플과 삼성을 앞지르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IT 매체 샘 모바일에서 그 신흥 시장에서는 삼성의 우세를 빼앗기 위해서 중급에서 저가 제품의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경쟁사가 많다고 합니다. 또 중간 가격대 수요자들도 자신의 기기에서 AI 기능을 맛보고 싶어 하겠죠. 삼성은 하반기 출시할 준 프리미엄 모델이죠. 갤럭시 S14 펜 에디션에 갤럭시 AI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중저가 라인업 갤럭시 A35 등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AI 기능을 쓸 수 있고 애플도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보급형 아이폰 SE4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탑재할 거로 봅니다. 국내 시장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서 이 보급형 스마트폰이 활기를 띠네요. 중국의 샤오미가 10만원대 레드미 14C, 14C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도 갤럭시 A16을 연말 출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가격대는 30만원대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폰들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TSMC가 독일의 첫 번째 유럽 반도체 생산 기지를 착공을 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독점에 이어서 구공정 반도체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TSMC의 야심뿐 아니라 이 TSMC를 얻고 등에 얻고 대만 소재나 부품 장비 등 그 중소기업을 해외에 진출시키겠다는 대만 정부의 계획도 본격 실행에 들어가는 거죠.
TSMC하고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니까 TSMC의 유럽 합작 회사죠. ESMC인데 그 전날 독일의 드레스덴의 첫 번째 반도체 패배 토지 그 준비를 그 공식화하는 그 기공식을 열었어요. 그 ESMC 지분이 TSMC가 70%입니다. 그 유럽 반도체 고객사 보쉬하고 인피니온, NXP 등 세 개사가 각각 10%씩 보유를 했는데 올해 말부터 여기에다 이제 12에서 28나노짜리 그 공정 팹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27년 말부터 차량용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총 100억 유로 정도 투자 비용 중에 절반이 유럽연합이 보조금이네요. 이 기공식에 참석한 그 EU 집행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50억 유로의 보조금을 승인하고 왔다. 그 유럽은 안정적인 현지 공급망과 이 맞춤형 신제품을 얻게 됐고 TSMC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그 와중에 생산의 다각화 그리고 유럽 시장의 접근성을 얻게 됐으니까 윈윈이다. 서로 윈윈. 윈윈이다. TSMC 회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 자동차하고 산업 분야의 반도체 요구를 충족하면서 유럽의 고객과 파트너들한테 TSMC의 첨단 제조 역량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인피니언 NXP 보시 CEO뿐 아니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참석을 했네요. TSMC는 그동안 대만 외에는 중국 난징 그리고 상하이 쪽에 구공정 반도체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지으려는 기조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 거액을 보조받아 가지고 미국 애리조나하고 일본의 구마모토 여기에 이제 잇따라 가지고 반도체 이제 팹을 짓고 있는 거죠. TSMC의 그 해외 생산 기지 구축은 대만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대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 장관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그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TSMC가 좀 우리나라에 좀 보내달라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도 이를 대만 중소기업을 해외에 내보내는 기회로 10분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 그 창업자 출신이죠. 과주어이 그 대만의 경제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이 TSMC 같은 대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마다 대만의 중소기업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제조단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이런 거 참 부럽네요. 보니까 개별 중소기업이 뚫을 수 없는 그 해외 시장의 벽을 TSMC하고 정부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넘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지난달 보니까 그 과 장관은 체코, 일본, 미국 세 곳을 해외에 그 제조단지로 선정했고요. 유럽 국가 중에 대만에 매우 우호적이면서 이 독일 드레스덴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체코로 대만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진출시켜가지고 시너지 되겠다는 거죠. TSMC의 3나노급 첨단 반도체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해요. 고객사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 제작하는 을이면서도 이 가격의 결정권을 가진 비결이죠. 일단 TSMC는 최근에 고객사들한테 3나노, 5나노 파운드리 가격을 한 3에서 8% 정도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고 TSMC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자동차용 반도체하고 이미지 센서 같은 그 비첨단 반도체 점유율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소니 근처의 구마모토나 독일 보시 근처에 그 드레스덴에 생산기지를 짓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61.7%예요. 삼성이 11%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TSMC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정부가 상당히 노력하는 정부. 이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도 좀 뭔가 본받고 해야 돼요.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죠. 하여튼 TSMC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다 오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